안녕하세요. 여보?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우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미소까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정미와 똑같았어요. 너 정미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요? 아니에요. 저는 보라예요. 그럼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야? 제가 꺼낸 빛바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 올해 65살입니다. 지금은 공사장 노가다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10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 후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2016년 겨울, 대구 대성타워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내 정미는 그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여보, 다녀올게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조대가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정미의 유골도 유품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 처리됐죠.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습관처럼 미역국을 끓입니다. 아내 정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혼자 먹으면서도 정미야, 오늘도 맛있게 끓였지? 하고 중얼거리곤 해요. 벌써 10년째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저를 걱정해서 안부를 묻곤 하죠. 만보가 이제 좀 잊어라. 정미 씨도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속상해할 거야.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아픔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정미와 함께 살던 집도 너무 외로워서 나와버리고 지금은 공사장 근처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가끔 노래방에 가자고 권합니다. 만보가 술 한잔하고 노래 좀 불러. 그래야 기분이 좀 풀릴 거 아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정미 생각에 더 괴로워서 가끔씩 따라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술만 마시다가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도우미를 부르거나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사장에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미가 늘 부르던 노래가 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라는 노래였어요. 정미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집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따라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만복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냥 답답해서 노래 좀 부르고 가려고요. 아,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정말 노래 잘하는 아가씨가 새로 들어왔어. 나이도 적당하고 말도 재미있게 잘해. 딱 한 번만 불러봐. 어때? 노래방 사장님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갈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만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대화해 본 지도 오래됐고
정미 생각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불러봐요. 외로움도 좀 풀고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잖아. 응.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사장에서도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혼자뿐이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도 정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다들 피하기 바빴으니까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도우미를 불러본 적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딱 한 번만요. 잘 생각했어. 진짜 괜찮은 아가씨야. 나이도 좀 있어서 대화도 잘 통할 거고 노래도 정말 잘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노래나 같이 부르고 술 한잔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바로 정미였거든요. 아니, 정미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습니다. 진한 화장을 했지만 그 눈빛, 그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정미와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10년 전에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손님,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보라라고 소개한 그 여자도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만복입니다. 만복, 만복, 만복?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몇 번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머리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정미라는 것을. 나이도 정미와 비슷하고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심지어 머리를 아파하며 이마를 짚는 습관까지 정미와 똑같았거든요. 너 정미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보라예요. 정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미인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럼 분위기도 띄울 겸 노래 좀 불러볼까요? 그녀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불러드릴까요? 혹시 사랑밖엔 난 몰라 아세요? 저도 모르게 정미가 좋아하던 노래 제목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노래를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도 노래하는 방식도 심지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정미와 똑같았거든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할 때 왼쪽 눈을 살짝 감는 습관도
고음 부분에서 살짝 떨리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그녀가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왠지 모르게 자꾸 슬퍼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미도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보라 씨, 당신 정말로 정미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보라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술을 따르면서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술 마시는 습관도 정미와 똑같았어요. 잔을 들 때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것, 술을 마신 후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젓는 것까지 모든 게 정미와 똑같았습니다. 보라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터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혹시 대구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네. 대구요? 대구라는 말을 듣더니 보라가 또 한 번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왜 자꾸 이상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술을 따르다가 실수로 지갑에서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정미와 다정하게 손잡은 채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그녀가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손을 떨며 사진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저예요? 맞아요, 당신이에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김만복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사진에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녀가 사진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만복, 만복, 만복. 제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보라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만복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제 아내, 정미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미야, 나야. 만복이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미가 아니에요. 저는 보라라고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녀가 일어서면서 비틀거렸습니다. 뭔가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던 그녀가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더니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으악!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빨리 119 불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정미야, 정신 차려. 정미야. 무의식 중에 정미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정미야. 나 만복이야. 당신 남편이라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얼마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져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보호자세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었고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미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뇌진탕 증세가 있어요. 뇌진탕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뇌가 자극되면서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왔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그 억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10년 전 정미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나야 만복이 기억나? 여보, 나 기억나? 당신과 내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전부. 보라가, 아니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나? 저는 정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정미야, 정말 당신이야? 정말 우리 정미가 맞아? 그래, 나야 여보, 정미.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정미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타워가 무너졌을 때 나는 1층 안내데스크에 있었어. 건물이 무너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다른 병원 응급실이었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집에 안 들어왔어? 기억이 없었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면서 허드렛 일로 살아왔어. 그럼 만복이라는 이름은? 가끔 꿈에서 들렸어. 만복, 만복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경찰서도 가보고 실종신고 게시판도 계속 확인했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 정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정미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정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미안해, 정미야.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 같아도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난 거야? 내가 있던 안내데스크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대. 건물 잔해들이 위에서 버텨주면서 그 공간만 살아남았나 봐. 구조대가 며칠 후에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는 이미 신원불명으로 처리됐더라고.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어.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최근에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게 됐어.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미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부끄러워할 것 없어. 근데 이상한 게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사랑밖엔 난 몰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당신과 함께 불렀던 노래였구나. 맞아,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야. 집에서도 맨날 흥얼거렸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도 힘들었어.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좋아하던 미역국 끓이면서 정미야 하고 불렀어. 혼자 먹으면서도 당신 목까지 차려놓고. 정말? 아직도 미역국 끓여? 응, 1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 없어. 당신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정미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기억을 잃어서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했구나.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시 만났으니 됐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오늘 밤 하루만 입원 관찰하고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보, 우리 집 아직 있어? 아니야, 너무 외로워서 나왔어. 지금은 공사장 근처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집을 구하자. 우리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나는 지금 노래방 일하고 있는 거 그만둬야겠어. 당연하지.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돼. 내가 벌어서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병원에서 정미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미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정미가 잠에서 깰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꿈 아니지? 정말 당신이지? 응, 꿈 아니야. 진짜 나야, 만복이야. 우리 다시는 헤어지면 안 돼. 약속해줘. 응, 약속할게. 정미는 다음날 아침 퇴원했고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비록 큰 집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응,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좋아. 여기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날 저녁, 우린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미가 제 옆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보, 미역국 맛이 예전과 똑같아. 정미가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 환한 미소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끓이는 거네. 그래, 이제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같이 끓이자. 우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저는 공사장에 나가고 정미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정미가 여보 다녀왔어? 하며 맞아주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만복 씨 아내분 아니야?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기억을 잃고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찾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 정말 다행이야. 이웃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들은 정미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한 달쯤 지나니 정미도 완전히 동네에 적응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여보, 오늘 옆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배웠어. 정말? 당신 예전에도 김치 잘 담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배웠어. 그래도 손맛은 남아있는 것 같아. 정미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예전 맛 그대로였어요. 역시 손맛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아있나 봅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변을 걸으면서 정미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야, 그 노래. 응, 우리 노래잖아.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부르고 싶어.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강변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노래가 끝나고 정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10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정미야.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이제 정말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평생 당신 곁에만 있을게.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저는 일 나가고, 정미는 집에서 살림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TV도 봅니다. 가끔 정미가 말해요. 여보, 10년을 잃어버렸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걸 1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어. 그럼 앞으로 30년, 40년 더 함께 살자. 당연하지. 평생 함께 살 거야. 어제는 동네 사진관에서 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 전 지갑 속 빛바랜 사진 대신 새로운 사진을 넣으려고요. 사진 속 우리는 10년의 세월만큼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신혼 때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정미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늙었네. 시간 참 빠르지? 그래도 내 눈에는 여전히 너무 예쁜 당신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는 여전히 젊고 멋진 만복 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끓이던 그 미역국을 이제는 둘이 함께 끓이고 있습니다. 정미가 파를 썰고 저는 미역을 우리고 함께 간을 맞춰가며 끓이는 그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더니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온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을 잃었어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어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해주더군요. 정미와 제가 그 노래방에서 만난 것도, 정미가 제 이름을 듣고 괴로워한 것도, 사진을 보고 떨린 것도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 마음 깊숙하게 남아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길을 찾아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 끓이던 미역국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언젠가는 그 따뜻함을 나눌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오늘 밤은 그냥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그날은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어느 조용한 호텔 앞.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도련님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형의 아내라는 이름, 도련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이 나이에 느껴선 안 될 설렘까지. 저도 오늘은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선택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끝내 멈추지 못했습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가슴이 터질 듯 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져 버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위태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연수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젊었을 때는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했죠.
숫자 세고 장부 정리하고 손님들 응대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하다가 결혼했고 그때부터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둘 낳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요. 오래된 곳이지만 제게는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더니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요.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하지만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소리만 울릴 뿐이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고 점심 대충 먹고 TV 보다가 저녁 먹고 그렇게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남동생 김동수, 도련님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형님 제사 때문에 왔어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요. 그냥 거실 전등이 나가면 갈아주고 그렇게 조용히 집안일을 돌봐줬어요. 형수님, 병원 가실 날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물어보더니 그날부터는 제 병원 정기검진 날짜까지 챙겼습니다. 차로 데려다주고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집까지 태워다주고요. 사업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면 도련님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거야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요. 그게 전부였죠. 어느 날은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련님이 몰래 사다 놓고 간 거였죠.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세간에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예요. 건설자재 유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회사를 거느린 오너라고 하더군요. 신문에도 가끔 나오고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 55인데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왠지 도련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은 많은데 집에 돌아가면 혼자인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같이 TV 볼 사람도 없는 고독한 인생이요. 그게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고 도련님은 평생 혼자였던 거죠. 어느 날 도련님이 저녁 늦게 들렀어요. 회의가 길어졌다면서요. 피곤해 보이길래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했는데 도련님이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끓일 테니까 형수님은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익숙하게 냄비를 꺼내 물 올리더니 라면에 계란까지 풀어 넣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솜씨였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냥 후루룩 소리만 나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편안한 느낌? 남편이랑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반찬이 입에 맞나, 국은 짜지 않나, 항상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그런데 도련님이랑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괜찮았습니다. 라면 다 먹고 나서 도련님이 설거지까지 하고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형수님. 문이 조용히 닫히고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제가 67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도련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들러 말없이 저를 챙겼죠. 저도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도련님이 올 시간이 되면 괜히 머리도 빗고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전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그럼 검진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마침 근처에 일이 있거든요. 단번에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근처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병원 검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겨우 다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어요. 아침엔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산도 없어서 병원 로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련님이었어요.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아, 검진 막 끝났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빨리 타세요. 비 맞으시겠어요. 감사해요, 도련님. 우산 없어서 어쩌나 했는데. 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네, 별일 없대요. 혈압약만 처방받았어요. 차는 병원을 빠져나와 대로로 접어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달랐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차는 거의 서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죠. 창밖은 온통 흐릿했고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우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퍼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도련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형수님.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친구들도 누구도 제게 힘드냐고 묻지 않았어요. 다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죠. 그런데 도련님이 그렇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말할 수가 없었죠.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차는 어느새 우리 집 근처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집 지나쳤어요. 네, 알아요. 네. 비가 너무 와서요. 잠깐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차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길로 접어들더니 어느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어요. 쿵쾅쿵쾅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빛이었죠. 형수님,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떨어졌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죠. 또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조수석 쪽으로 뻗어진 그의 손을 제 손이 천천히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형수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20살 때도 30살 때도 이런 적은 없었죠. 저도 오늘은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결국 그날 밤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67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도련님을 보며 현실이 실감났어요. 일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후회하세요?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두려웠을 뿐이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요. 오늘부터는 연수 씨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동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네, 연수 씨. 그렇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은 연락이 없었어요. 동수 씨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67살 할머니인데 속은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연수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죠. 네, 동수 씨, 괜찮아요.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집 근처가 아닌 먼 곳에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우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동수 씨가 골라주세요. 메뉴를 주문하고 서로 마주 보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죠. 연수 씨. 네.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동수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연수 씨만 힘들어지실 거예요. 제 조카들도 주변 사람들도 좋게 보진 않을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연수 씨.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요.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강변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오늘은 드라이브나 할까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수 씨, 이 노래 아세요? 당연하죠. 제가 20살 때 유행했던 노래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실감났지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를 세우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아무도 우리를 몰랐죠. 그냥 산책하는 중년 남녀로 보였을 거예요. 연수 씨, 네. 행복하세요?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아쉬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안다는 게요. 어느 날은 동수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이게?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명품 아니에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동수 씨가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너무 예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7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자주 했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동수 씨는 회의 중에도 틈틈이 연락했죠.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던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간 들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한적한 곳에 주차해두고 동수 씨 차 안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수 씨 걱정되세요?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언젠간 들킬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연수 씨만 괜찮다면 저는 이대로 계속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동수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목소리였죠.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30분 뒤 동수 씨가 집 앞에 차를 댔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곳이 아니라 제 집 바로 앞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에요? 동수 씨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요. 누군가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동수 씨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 밑에 메시지가 있었죠. 김동수 회장님, 이 여자분, 형수님 맞으시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도 가정도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경쟁사 쪽 사람이에요. 제 회사 지분을 노리던 자들이죠. 동수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요즘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려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아직 언론에 흘리진 않은 걸 보니 협상하려는 것 같아요. 동수 씨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연수 씨.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우리가 처음 선을 넘던 그날처럼 또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 사진들 정말 퍼지는 거예요? 동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연수 씨 아이들한테도 알려질 겁니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언론까지. 동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한테 화가 난 거였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 아이들이 알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미쳤다고 할까요? 연수 씨, 손주들한테도 알려지겠죠. 할머니가 창피한 짓 했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수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동수 씨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사진을 되찾을 방법은 없대요. 이미 여러 곳에 백업돼 있을 거라고. 협상은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오늘 막아도 내일 또 협박할 겁니다. 동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대요. 뭔데요? 우리가 헤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면요? 사진이 나와도 이미 끝난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그럼 적어도 연수 씨는 덜 다칠 수 있어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동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연수 씨,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거니까요.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수 씨, 제발이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진심이요? 손을 뿌리쳤어요. 2달 동안 잘해준 게 진심이에요?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게 진심이에요? 전 연수 씨를 지키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를 지킨다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동안 갖고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귀찮아진 거죠? 아니에요. 동수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이 퍼지면 연수 씨가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안 만났어야 했어요. 연수 씨, 후회돼요. 다 후회돼요. 거짓말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죠. 이제 그만 가요. 연수 씨, 가라고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씨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맙시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잊어주세요. 연수 씨가 아니라 형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죠. 그동안 감사했어요, 도련님.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면서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동수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어요. 동수 씨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동수 씨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요. 저도 연락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TV도 안 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아, 미안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요? 응,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저녁이 되면 동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맘때면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녁 드셨어요? 그런 문자가 오곤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냥 조용히 살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걸요. 짧았지만 그만큼 행복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숨이 가빴습니다. 헉, 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안 들어왔죠.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몸이 기울었어요. 아,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9를 눌러야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수 씨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동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수 씨,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연수 씨?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몸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에요. 금방 갈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동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연수 씨, 연수 씨.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는데 집 천장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옆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병원? 맞아, 쓰러졌었지. 지금은 병실이고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누가 여기 데려왔어요? 남자분이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복도에 계실 거예요. 순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동수 씨였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턱수염도 자라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연수 씨, 그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동수 씨.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시고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이래요.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다면서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어요? 우리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동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받았을 때, 연수 씨 목소리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 몰고 오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현관문 열었는데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구급차 타고 같이 와서 밤새 옆에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요. 동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연수 씨 생각만 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사진도 있고, 사진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다 감수할게요. 뭐라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애랑 작은애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애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다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응, 괜찮아. 작은애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큰애가 동수 씨를 봤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래.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모시고 왔어. 큰애의 표정이 굳었어요. 작은아버지가요? 왜요?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 엄마가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큰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119가 아니라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애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작은아버지랑 자주 만나셨어요? 그게 동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작은아버지, 너희 어머니랑 나는 사귀고 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애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귀고 있다고 했어. 2달 정도 됐어. 무슨 소리예요? 큰애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안다,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심이거든. 작은애도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큰애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건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동수 씨가 큰애 앞에 섰습니다. 연수 씨한테 화낼 거면 나한테 해. 작은아버지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큰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67이에요. 67.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상관없어. 동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난 이 사람을 지킬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동수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어요. 책임질 거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큰애가 작은애를 쳐다봤습니다. 작은애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이세요? 작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창피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창피는 무슨... 작은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큰애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절대로 인정 못해요. 그러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작은애도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죠. 병실에는 저와 동수 씨만 남았습니다. 동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동수 씨가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연수 씨는요? 괜찮으세요? 저도 예상했어요.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연수 씨만 힘들게. 아니에요. 저도 동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원했던 거예요. 동수 씨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동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이겨내면 되죠. 사진도 퍼질 텐데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귀는 게 사실인데요, 뭐. 회사는요? 회사보다 연수 씨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동수 씨, 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진이 퍼지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동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고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요. 동수 씨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회사 일도 미루고 병실을 지켰죠. 큰애는 그 이후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작은애만 가끔 들렀는데 어색했죠. 엄마, 진짜 진심이에요? 퇴원 전날 작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작은아버지도요? 그래. 작은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마 당분간은 연락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이 무섭거든요. 걱정 마. 엄마가 감당할게. 작은아버지는 괜찮대요? 응. 책임지겠대. 작은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엄마가 결정하신 거니까. 그날 밤 동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동수 씨가 전화를 받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이에요. 사진이 언론사로 넘어갔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나올 거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죠. 전 동수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동수 씨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을 때 저도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퇴원 후 동수 씨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동수 씨가 말했죠. 기자 들릴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님, 형수분이랑 사귀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연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감싸 안으며 빠르게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님, 문 열어주세요. 취재 좀 하게 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곧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자들이 집 앞을 지켰거든요. 인터넷에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제게 유명 인사 김동수, 형수와 충격적인 관계. 고인이 된 형을 배신한 사랑.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어우, 토 나와. 나이가 몇인데 저래?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염치가 없네. 읽다가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습니다. 동수 씨도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사회에서 퇴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연수 씨,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을 떠날까요? 네.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회사는요? 회사는 이사들한테 맡기면 돼요. 제가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연수 씨가 더 중요해요. 동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같이 가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어디로요? 강원도 어떨까요? 제가 양양의 낙산 해수욕장이 보이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바다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살아요.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바다 보면서 걷고요. 동수 씨,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요? 회사도 포기하고 서울 생활도 포기하고 저 때문에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 씨,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죠. 펜트하우스에 혼자 돌아가면 너무 공허했어요. 동수 씨,
이제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동수 씨. 연수 씨,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린 일주일 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첩 몇 권, 그게 전부였죠. 큰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서울 떠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작은애한테도 보냈죠. 엄마 잘 지낼게, 걱정 마. 작은애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가끔 연락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동수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준비됐어요? 네. 차에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4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곳이고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죠. 새로운 삶을 향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연수 씨, 출발할까요? 동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집이 보였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수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양양까지는 3시간쯤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죠. 높은 건물 대신 산이 보이고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경치 좋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멀리 나온 게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여행 같은 건 잘 안 다녔거든요. 어느덧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 왔어요. 우린 작은 마을로 들어섰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동수 씨의 2층짜리 작은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담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동수 씨가 웃으며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요. 조용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옆에서 동수 씨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동수 씨가 나왔습니다. 네,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커피 드릴까요? 이미 내렸어요. 같이 마셔요.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연수 씨, 네, 행복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동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봤죠.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동수 씨가 요리를 도와줬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지는 걸 보면서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기 어때요? 좋아.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다행이네요. 언니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알아. 천천히 풀리겠지.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연수 씨, 네. 후회 안 해요? 뭐가요? 저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멀어지고 서울 생활도 포기하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하나도요. 정말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였거든요. 저도 그래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돈만 벌고 회사만 키우고 살았는데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동수 씨, 고마워요, 연수 씨.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여기, 이 순간이 전부였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바닷가에 낙엽이 떨어졌죠. 어느 날 현관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큰애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주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언젠가 찾아뵐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린 손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연수 씨, 네. 이 나이에 사랑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맞아요. 동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함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7과 55, 늦은 나이였지만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가슴은 뛸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견딜 용기, 손가락질을 감당할 용기, 그리고 진심을 지킬 용기요. 저는 그 용기를 냈고 동수 씨도 함께 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했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은 시간 남의 눈치 보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행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